2023년 중국 가계의 저축률은 무려 40%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8배, 일본의 5배 수준이고 브라질과 비슷한 1인당 GDP를 가진 중국인들이 나이지리아 수준의 소비만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국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합친 동아시아의 총 저축률은 GDP의 40%로 3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05년 벤 버냉키가 세계 저축 과잉을 경고했을 때 동아시아의 저축률은 GDP의 35%였는데 지금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두 나라인 일본과 중국이 소비하지 못하고 저축만 계속 쌓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세계 경제에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계소득 비중의 구조적 억압입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독일 같은 고저축 국가들의 공통점은 가계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가계소득은 GDP의 61%에 불과하고 이것은 선진국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본도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가계소득 비중을 52%에서 58%로 올리려 했지만 실패했고 여전히 극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의도적인 결과입니다. 이들 나라는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임금을 억제하고 금융 억압을 통해 가계 소득을 제한했습니다. 금융 억압이란 인위적으로 낮은 예금 금리를 유지하여 저축자로부터 차입자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2000년대 후반 최고조에 달했을 때 금융 억압으로 GDP의 5% 이상이 가계로부터 국영기업과 지방정부 그리고 대기업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일본도 유사한 메커니즘을 사용했고 저평가된 환율과 함께 금융 억압은 가계 소득과 소비 비중을 제한했습니다. 저평가된 환율은 수출 기업에게 유리하지만 수입품 가격을 올려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킵니다. 임금 억제도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와 80년대에 노동 생산성은 빠르게 증가했지만 임금 상승은 이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중국은 더욱 극단적이어서 2000년대 동안 GDP 대비 노동 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가계가 전체 파이에서 더 작은 조각을 받으면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저축률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가계 저축률은 낮아질 수 있지만 국가 전체 저축률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가계로부터 빼앗긴 소득이 기업과 정부로 가고 그들은 가계보다 저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 안전망의 부재와 불확실성입니다. 일본인과 중국인이 많이 저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중국의 경우 사회 안전망이 매우 취약하고 특히 1990년대 국영기업 개혁 이후 철밥통이 사라지면서 불확실성이 급증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주택 구입, 그리고 노후 대비를 위해 가계는 스스로 저축해야 합니다. 중국 가계의 저축률은 1995년 18%에서 2009년 29%로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소득 불확실성의 증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국 가계 소득의 일시적 충격 변동성이 크게 증가했고 이것이 예비적 저축을 늘렸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잃어버린 10년 동안 일본 근로자들은 평생 고용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소비를 장려했지만 가계는 오히려 저축을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부실과 재정 적자 증가로 미래 세금 인상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리카르도 등가 가설에 따르면 가계는 미래 세금 부담을 예상하여 정부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늘리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연금 시스템의 불확실성도 저축을 늘립니다. 중국의 연금 시스템은 매우 파편화되어 있고 특히 농촌 지역에서 연금 혜택이 불충분합니다. 일본은 고령화로 연금 시스템이 압박을 받고 있고 미래 연금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역 근로자들의 저축을 늘립니다. 한 자녀 정책도 중국 저축률을 높였습니다. 자녀가 적으면 노후에 자녀로부터 받을 지원이 줄어들고 따라서 더 많이 저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일본의 저축률 변화는 인구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1955년 일본 가계 저축률은 12%였고 1970년대 중반 23%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 가능 인구에 진입하여 저축을 시작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 후 저축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에는 5% 미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구 고령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은퇴자가 늘어나면 저축하는 사람보다 저축을 인출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전체 저축률이 하락합니다. 중국은 현재 일본이 1970년대에 있었던 단계에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높고 부양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 저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고 향후 수십 년간 저축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지 역설은 고령화가 저축률을 낮출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현역 근로자들의 저축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은퇴자 대 근로자 비율이 악화되면 연금 혜택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역 근로자들은 스스로 더 많이 저축해야 합니다. 평균 수명 증가도 저축을 늘립니다.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하면 더 긴 은퇴 기간을 대비해야 하고 따라서 더 많이 저축해야 합니다. 출산율 하락도 저축에 영향을 줍니다. 자녀 수가 줄어들면 양육비가 감소하여 더 많이 저축할 수 있지만 동시에 노후에 자녀 지원이 줄어들어 역시 더 많이 저축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부동산 버블과 자산 축적 압력입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부의 저장 수단입니다. 금융시장이 덜 발달하고 투자 옵션이 제한되어 있어 많은 가계가 부동산에 저축을 투자합니다. 이것은 주택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렸고 베이징 상하이 심천의 주택 가격은 평범한 사람이 평생 일해도 살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젊은 세대는 결혼과 주택 구입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저축해야 하고 이것이 소비를 억제합니다. 부모들도 자녀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저축을 늘립니다. 2021년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자 가계는 소비를 더욱 줄이고 모기지를 갚는 데 집중했습니다. 신용카드 부채도 2021년 말 이후 감소했고 가계는 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렸습니다. 일본도 1980년대 부동산 버블 동안 비슷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버블이 터진 후 가계는 대차대조표 회복에 집중했고 소비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것은 디플레이션과 장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저축 과잉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소득 불평등 증가입니다. 부유한 가계는 소득의 더 큰 비중을 저축하는 반면 가난한 가계는 거의 저축할 수 없습니다. 전체 소득에서 부유층의 비중이 증가하면 국가 전체 저축률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중국의 경우 저축은 압도적으로 부유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가계는 높은 수준의 저축을 할 수 없고 저축은 가장 부유한 개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안전망을 개선하여 농촌 주민들의 소비를 장려해도 전체 저축률이나 총 지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일본도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정부와 기업의 높은 저축입니다. 국가 전체 저축은 가계 저축만이 아니라 기업 저축과 정부 저축을 포함합니다. 중국의 경우 2000년 이후 기업 저축이 급격히 증가했고 특히 국영기업의 저축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부 저축도 증가했습니다. 기업 저축 증가는 이윤율 상승과 배당 지급 감소 때문입니다. 국영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내지만 정부의 배당을 적게 지급하고 대신 내부 유보를 늘립니다. 이것은 가계소득을 더욱 억제합니다. 일본도 1990년대 이후 기업 저축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부채를 줄이고 내부 유보를 늘렸지만 투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 부문이 순저축 부문이 되었습니다. 정부 저축은 다릅니다. 일본 정부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사실상 마이너스 저축입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의 높은 저축이 이것을 상쇄하고도 남아 국가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저축 과잉입니다.
7번째 이유는 디플레이션과 실질 금리입니다. 디플레이션은 저축을 장려합니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소비를 미루고 저축을 늘립니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걸쳐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연일 % 정도의 가격 하락이 계속되었고 이것이 소비를 억제했습니다. 중국도 최근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고 이것이 저축을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실질 금리도 중요합니다. 명목 금리가 낮아도 디플레이션으로 실질 금리는 높을 수 있습니다. 높은 실질 금리는 저축을 장려하고 차입과 투자를 억제합니다. 8번째 이유는 문화와 동아시아 발전 모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동아시아의 높은 저축률을 문화적 요인으로 설명합니다. 유교 문화는 검소함과 저축을 미덕으로 여기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문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저축률이 시간에 따라 크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저축률은 12%에서 23%로 올라갔다가 다시 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문화보다는 경제 구조와 정책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발전 모델입니다. 일본이 개척하고 한국, 대만, 중국이 따른 이 모델은 저축과 투자를 통한 빠른 성장을 추구합니다. 정부는 의도적으로 저축을 늘리고 그 자금을 인프라와 제조업에 투자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입니다. 이 모델은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소비를 억제하고 불균형을 만들었습니다. 9번째 이유는 저축 과잉의 자기 강화 메커니즘입니다. 저축 과잉은 자기 강화적입니다. 한 나라가 저축을 많이 하면 소비가 적어지고 내수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국내 시장보다 수출에 더 의존하게 되고 이것은 수출 지향적 정책을 더욱 강화합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임금을 억제하고 환율을 저평가하며 이것은 다시 가계 소득을 제한하고 저축을 늘립니다. 악순환입니다. 이 순환을 끊으려면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지만 기득권의 저항이 강합니다. 수출 기업과 대기업들은 현재 시스템에서 이익을 보고 있고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단기 성장률 하락을 감수하면서 개혁하기 어렵습니다. 10번째 이유는 세계 저축 과잉에 대한 기여입니다. 동아시아의 저축 과잉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2005년 동아시아 흑자 국가들의 저축은 약 2조 8천억 달러였고 현재는 약 7조 달러입니다. 중국의 저축만 1조 달러에서 5조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5년 중국, 일본, 한국, 대만의 경상수지 흑자는 7천억 달러였고 이것은 유럽의 흑자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동아시아는 세계 저축 과잉의 최대 기여자입니다. 과잉 저축은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야 하고 이것은 세계 금리를 낮춥니다. 벤 버냉키는 2005년 저축 과잉이 미국 주택 버블을 부채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저축이 미국으로 흘러들어 금리를 낮췄고 이것이 과도한 차입과 부동산 투기를 촉발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시아의 저축 과잉은 세계 실질 금리를 낮추고 자산 버블을 만들고 금융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세계 경제는 이미 과잉 저축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데 동아시아가 이것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가계소득 비중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금융 억압을 없애며 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기득권의 이익에 반합니다. 중국 정부는 소비를 늘리겠다고 수없이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개혁은 국영기업의 이익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수입을 감소시키며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30년간 노력했지만 가계소득 비중을 크게 높이지 못했습니다. 구조적 문제가 너무 깊고 개혁이 너무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중국이 부채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신용 창출과 투자를 줄이면 저축 과잉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일본이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긴축하면 역시 저축 과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국내 위험을 줄이려는 정책이 새로운 글로벌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저축 과잉은 더 이상 환율 개입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동 환율제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무역 흑자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가 저축을 직접 낮추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가계 소비를 지원하는 재정 정책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민간 저축을 낮추는 개혁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국제적으로 협상되지 않고 각국의 자주적 결정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동아시아 정부들이 소비 약세가 성장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결론 내릴 때만 올 것입니다. 역사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한국과 대만은 1990년대 초반 가계 저축률이 27에서 30%로 정점을 찍은 후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일본도 1974년 25%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도 언젠가는 같은 길을 갈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서냐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면 수십 년간의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조 조정 없이 저축 과잉이 계속된다면 또 다른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일본과 중국이 소비하지 못하는 것은 문화나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정책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계소득 억압 취약한 사회 안전망 소득 불평등, 금융억압 저평가된 환율,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저축 과잉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경제 모델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고 기득권의 저항이 강합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저축 과잉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세계 경제의 불균형과 불안정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대만은 부유하지만 소비하지 못하는 역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아시아의 과잉 저축 문제이고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